네, 시장의 심도 있는 전략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영업부 강영현 부장과 진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나스닥 지수가 간밤 3% 넘게 빠지고 그리고 또 국제 유가도 장중 13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증시 악재가 좀 한꺼번에 쏟아지는 한 주인 것 같은데요. 글로벌 네. 시장 상황부터 좀 한번 쫙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을 했습니다. 수급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그동안 채권, 주식, 부동산 모두가 가격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그쪽으로 들어갔었죠. 그런데 그게 전부 그냥 현금으로 산 게 아닙니다. 레버리지로 산 거죠. 그래서 GDP 대비했을 때 혹은 가처분 소득 대비했을 때 닷컴 버블이라든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의 우리로 말하면 신용 잔고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반대로 마진콜을 당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지수 낙폭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의 양상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느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하고 우크라이나를 반으로 쪼개서 우리나라처럼 휴전선 그어놓고 합의하자, 나토하고 니들하고 협의 맺자라고 하는 거가 분기점에 와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표는 유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온 거가 미국이 베네수엘라 풀어줄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대타로 넣고 러시아 시베리아에다 가두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 러시아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또 굶는 그런 삶을 오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뭐 발빠르게 전쟁을 해서 한 일주일이면 점령할 줄 알았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저항도 심하고 생각보다 일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른 살이 넘은 푸틴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오는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를 자극한다. 1970년대 두 번에 있었던 73년, 78년에 있었던 오일 쇼크와 맞먹는 규모의 어떤 쇼크가 생산 위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를 강타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보았을 때는 러시아하고 중국을 이렇게 하나의 패거리로 만들고 그걸 북반구에 가두면서 여러 동맹국들이 갖고 가는 그러니까 대결구도 신냉전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식량이나 무기 그다음에 원유 같은 것들 이 세 가지 전략 안보 물자를 전략화하는 흐름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페드가 문제입니다. 페드가 지금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제가 심각하게 얘기해서 제로금리 갖다 놓고 인플레 7.5%인데 이거는 코미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버티고 이대로 그냥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중순에는 잠깐 긴축 속도를 늦췄다가 그 다음 스텝을 빠르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시장이 해결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때는 전략적으로 한 번 더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차트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밀과 원유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유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파란 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밀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식료품 가격이 더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원유하고 식량이 자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미국이 그걸 보고 중국도 제재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이제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요 원유 설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여기 검은색은 유가인데요.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이 하늘색으로 보이는 시설 투자 리그수들이 빡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했고 탄소 배출권 규제 딱 나오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 대비했을 때 원유에 투자가 덜 됐기 때문에 원유가 혹시 120불, 140불 쳤다가 어떤 스테디하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란이라든가 베네수엘라가 들어오거나 러시아 제재가 완화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가가 안정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CRB, 커머더티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이때가 오일 쇼크, 여기가 6.25 전쟁, 그다음에 2차 오일 쇼크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144%고요. 그 전에 있었던 건 60%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오일 쇼크다, 뭐 기름값이 올랐다, 뭐 천연가스 값이 올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경제를 부러뜨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인플레 쪽에 올라탈 건지 그렇게 해서 뭐 니켈이라든가 이런 쪽에 올라탈 건지 아니면 이게 꺾이길 기다렸다가 반대로 타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전략적인 부분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전쟁에 따른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연준의 대응이 3월 뭐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유력하고 그 이후로는 좀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이후로는 연준의 긴축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를 것이라는 생각이세요? 네,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뭐 긴급 회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땡기지 않으면 이 유동성 때문에 문제 지금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그동안 했던 거 의회 증언을 통해서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네. 두 가지 얘기한 겁니다. 상원 의원이 걱정한 거는 1970년대처럼 우리 하이퍼 인플레이션 갖고 10년 동안 인플레가 올라가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제롬 파월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인지하고 있고 그거를 잡았던 볼커 의장을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라고 볼커 의장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안주머니에다 권총을 차고 어떤 출근을 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금리를 땡겼던 사람으로 유명하고 그것 때문에 멕시코가 IMF 사태로 터지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긴축이 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절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달러의 크레더빌리티, 신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숙제 그 두 가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은 그동안은 실업률 때문에 계속해서 실업률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완화 정책을 계속 했는데 인플레가 나오니까 이제 인플레, 그다음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겠다.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조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드라스틱하게 땡기는 거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쩌면 페드의 긴축을 늦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등을 줄 때 그게 오르막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차트에 M2 증가율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네모박스 파란색으로 쳐놓은 데가 1970년대거든요. 여기 평균 13% 증가율이었고요. 여기 지금 우리 닷컴 버블이라든가 서프라임 터졌을 때 유럽 사태 터졌을 때 이 통화 증가율을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도 통화를 좀 덜 풀어도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M2 증가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여기 차트로 나타낸 것들을 보시면 이게 지금 1970년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5%까지 쭉 빠질 때까지 M2 증가율을 회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려면 그냥 금리만 올려서는 되는 게 아니고 QT라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유동성은 공급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QE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준에서 달러를 팔아서 채권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긴축이 아니고요. 지금은 완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만 가지고 지금 주식이 20%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제적으로 이 M2 증가율을 낮춰서 5%로까지 하면서 회수하는 구간이 오게 되면 실질적인 타격이 온다는 거죠. 부동산을 사러 대출 받으러 간다거나 학자금 대출 받으러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데서 생기는 거고 우리가 지난 8월, 9월에 국내 시장을 보면 압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 한번 땡겼는데 주식시장 올랐습니다. 그런데 DSR 규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화보다는 긴축 쪽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주식시장이 쭉 빠지다가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건 12월, 1월, 2월 가면서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지라고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3월부터 그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인플레 어디까지 올릴 거냐, 페드 금리 어디까지 올릴 거냐라고 하는데 예전에 여기 6.7%, 여기 5.7%, 그다음에 여기 2.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전 평균 생각해갖고 5%까지 올릴 때까지 주식시장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은 2%나 2.5%까지 올려버리면 그럼 거기가 시장 부러지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채권 금리의 듀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이자는 낮고 장기 국채 금리를 많이 발행을 해서 이렇게 채찍이 긴 것처럼요. 그러니까 채찍이 길면 여기서 1m 이렇게 흔들 때 조금만 흔들어도 되죠. 그런데 채찍이 짧으면 이걸 흔들기 위해서 많이 흔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듀레이션이 긴 상태에서 금리를 1%, 2% 올리는 건 예전에 2, 3% 올리는 것만큼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JP모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상승 사이클에 2%, 2.5%가 꼭지다라고 하는 거, 그거 뒤집어 보면 주식시장 끝나는 시점에서 긴축 정책의 마지막 사이클이 어디까지냐, 그 고점이 2%에서 2.5%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등 줄 때 조금 줄여놓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올라가는 회복의 신호로 보지 말고 어차피 나중에 조금 더 빠질 테니 지금 매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비중을 줄여놓는 시점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사실 국내 시장도 네, 지난주에는 잘 버텨주다가 어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많이 걱정이 돼요. 지금 네. 나스닥 선물 주가 지수도 8시 기준으로 개장을 하니까 지금 네. 보니까 4%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제가 맞는 시세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지금 많이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국내 시장. 네,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 시장은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다. 신용 한번 털렸죠, 1월 달에. 그리고 그 전에도 주식이 반쯤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털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해나가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지수 한번 보시면 여기 일봉 차트로 이렇게 나타내 준 거가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럽이라든가 니케이 주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스피 지수의 상단 부분을 하단을 깨느냐, 2600선을 깨고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게 2480 수준에서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미 PBR 100 기준 미만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업종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여기서 싸고 좋은 주식, 만약에 유가가 부러지면 어떤 주식이 괜찮을까, 혹은 인플레가 지속되면 어떤 주식이 괜찮을까, 혹은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떤 주식이 좋을까를 고민하셔서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종목들은 갭으로 하락을 했다가 그날 시세를 회복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거고, 당분간 3월부터 3월 말부터 3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외국의 외생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빠지게 되면 국내 주식 수급이 매수를 해가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타치기 되게 좋은 겁니다. 시초가 빠진 날 사서 종가에 팔고 그 다음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트레이딩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선택과 집중이 국내 증시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종목을 접근할 때는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또 지난주 관심주 한번 리뷰도 해볼까요? 네,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나면 건설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쵸.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된 것도 선거에 차질 주면 안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썼겠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풀어줄 겁니다. 완화시킬 겁니다. 12시, 1시까지 술 먹어도 되고, 그렇게 되면 술 잘 팔리겠죠. 그리고 주식시장 빠지면 속상하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하니까 그 주식도 잘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가지 핵심은 그겁니다. 빚 많은 회사 주식은 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빚이 없고 성장 이런 거 안 되고 밸류 되고 재무제표 탄탄하고, 그다음에 리오프닝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뒷바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사셔야 되고, 만약에 지수가 드라스틱하게 급락해서 반등하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지수 관련 대형주라든가 ETF 레버리지로 윗방향으로 하면서 2600선대에서는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급등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농기계들 잘 만들고 있습니다. 저기 뭐 농협 보조금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국내에서 팔아봐야 별거 없는데, 그게 지금 수출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된 주식들, 유가 추이를 좀 잘 보시고, 네, 유가가 빠질 때 그 부분을 좀 정리하셔서 화학주라든가 이런 것들 좀 담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좀 알려주세요. 종목은 이제 대동이라고 농기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트랙터부터 시작해갖고 만드는 건데. 대동이요? 네, 대동입니다. 예, 뭐 아세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비중이 큰가요? 미국 비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야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좁아서 이제 사람이 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긴 넓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쭉 타고 가가지고 한번 밭 끝까지 가는데 이제 저녁에 해 떨어질 때까지 가는 게 이제 대평원인데, 그런 데서 일을 하려면 그냥 자율주행하고 트랙터가 알아서 가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수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농부들이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참에 기계들 한번 들여보자라고 하면서 쏘는데 한국 제품이 환율도 좋고 잘 만들었네? 한번 가져와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적을 하시면서 잘 보시고 데이터가
매월 초에 발표가 되니까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서 한번 실적을 예측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된다. 베네수엘라나 이란을 분명히 들여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는 하락하고 100불대 언더로 안정이 되면서 7, 80불대로 안정이 되면서 어쨌든 간에 러시아를 규제하는 부분은 규제하더라도 유가는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석유와 케미칼 중에서 실적 잘 나오는데 안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도화학이라든가 유니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 원자재 값이 비싸서 나프타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니까 혹시 실적 부러질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퍼가 지금 작년 실적 대비해서 2배, 3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혹시 유가가 빠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잘 보고 있다가 바닥에서 잘 주워 사시면 그러면 길게 갖고 가셔도 큰 문제 없으실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농업주 관련해서는 대동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화학주에서는 또 유니드 같은 종목들 주목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화요일 진짜 전략은요. 유진투자증권 강영원 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